자, 민족문제연구소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해서 긴급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외협력실 김영환 실장과 함께 오늘 그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6월 7일에 김양호 판사였죠? 네. 네. 하여튼 그 소송 보고 참 저도 깜짝 놀라고 그랬었는데 네. 대외협력실 우리 김영환 실장이 이걸 지금 맡아서 지금 하는 일 아닌가요, 이거? 네, 저희가 맡는다기보다는 하여간 깊숙하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일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소송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송은 아직까지 네. 판결이 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는 지난 2018년에 오늘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요. 역사적이고 세계사적으로 인권 기록사에 기록될 대법원 판결의 일본제철 재판을 직접 사무국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기본적으로 강제동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판결이 나면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기초적인 내용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정확하게 어떤 소송이었던 거죠? 이 판결은 2015년에 강제동원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 분들 85분이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 16군데입니다. 저희들이 승소했던 일본제철, 닛산화학 들어보셨죠? 닛산 자동차, 예. 미쓰비시 증공업, 일본의 미쓰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쓰비시 아까 얘기했고 니시마츠 건설 한 16개 회사들, 홋카이도의 탄광기선 이런 회사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었잖아요. 1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6년 만에 6월 7일에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그전에도 강조했지만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네. 우리 박근혜 박근혜 씨께서 하신 사법농단 있잖아요. 양승태 지금 재판 받고 있죠. 사법농단에 관해서. 그 재판 때문에 그때 사법농단 과정에서 이것도 2015년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이 미뤄진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 일단은 송달이 오래 걸렸어요. 일본 기업들이 워낙 그 원고들이 피고들이 많다 보니까 송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6년이 걸려서 소송이 판결이 난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낸 소송을 6년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1심에서. 1심에서. 근데 2012년하고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저희가 사무국 맡은 소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고는 다른 거죠. 다르죠. 다른 분들인데 어찌됐건 소송 내용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제시대 끌려가신 분들이니까. 근데 6월 7일에 있었던 거는 1심 하급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2012년, 2018년은 대법원이고.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판례가 되고 하급심은 그대로 좀 적용하고 뭐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그렇죠. 합의를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TV에 많이 나오죠. 쫙 앉아가지고 하는 거. 전원 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례로 굳어진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뒤집었다는 거죠. 1심에서 하급심이. 1심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워낙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하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은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원래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을 회복하고 인권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대놓고 맞짱 뜨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면으로 헌법 정신을 위반한다. 아니면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는데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을 일개 판사가 김양호 판사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2012년과 2018년 판결이 진일 보안, 그렇죠.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그런 판결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쿠데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그렇죠, 그렇죠. 법원에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분.
네, 그럼 이번에 6월 7일에 판결이 난 그 판결의 논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당한 그런 피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권은 오늘 많이 나올 텐데요. 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그리고 식민지배가 불법적이다라고 하고 한 2018년 판결은 국내법적인 해석이므로 네. 이거는 다 끝난 얘기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한일협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재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판결대로 한다면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더 이상 한국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 김영환 실장이 간단하게 정리한 얘기를 들으면 네. 이거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가 쓴 판결문 같은데요. 아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저는 신문 기사 보면서 예. 이영훈 교수와 그 반일 종족주의 예, 비슷합니다. 그 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 비슷하고요. 오늘 또 조선일보에서도 양상원 씨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도 일본에 돈 달라는 요구 그만하자. 이런 또 칼럼을 쓰셨어요. 이 판결에 대해서 아주 환영하는 내용을 쓰셨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소송이 물론 이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긴 합니다만 네. 그 본질이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물론 돈도 있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저희 그럴 일 없겠지만 술 먹다고 싸워서 저희랑 제가 때렸다. 예. 예? 그럼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가령 예를 들면 예. 많이 청구할 겁니다. 많이 청구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치료비 플러스 정신적인 위자료 줘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하죠. 사과는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게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죠. 때린 거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배상을 해요? 돈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사죄의 증거로서만이 이 배상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죄의 증거로서의 돈이다. 그렇죠. 예. 그럴 때만이 과거사 문제에서는 특히 그럽니다. 일본이 계속 돈 줬다 얼마 줄 거냐 뭐 또 돈 얼마 더 줘야 되냐 위안부 문제도 그 얘기하는데 예.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당한 피해와 고통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70년 전에 끌려가서 지금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니면 죽었는데 예. 지금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죄는 일단 기본이고 사죄의 증거로서 다른 것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청춘으로 뭐 타임머신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줄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위자료라 그러는 거잖아요. 위자료는 사죄의 증거인 거다. 그렇죠. 그걸 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상인 그렇죠. 거고. 근데 그걸 칼럼 제목을 뭐라고 썼다고요? 칼럼 뭐라고 썼냐면요. 이 사람 제목을? 이제 우리도 일본에 돈 달라는 요구 그만하자.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을 좀 추접스럽게 생각하는 구걸하는 거죠. 듯한 맞아요. 그런 뉘앙스로 아주 예. 악의적으로 썼네요. 여기 썼어요. 뭐라 썼냐면 대체 왜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구차해야 하나?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가 GDP 29배였는데 지금 이제 일본보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됐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그 길이다. 그리고 더 웃긴 거 우리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돈 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덕본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윤미향 일파 아니었나. 여기 왜 윤미향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가 좀 이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네. 저는 조선일보 안 보거든요. 어젯밤에 우리 김 PD님이 이거 며칠 동안 저는 진짜 법학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네. 법은 말이에요. 이거 권력을 가진 놈들, 돈 가진 놈들이 하는 거를 학교 다닐 때 법학 개론도 안 들은 사람인데 이렇게 판결문을 열심히 본 적은 없는데 저 김 PD님도 장난 아니었는데 어젯밤에 보내왔는데 이제 일본과 과거사 청소년 문제에서 돈 얘기는 안 했으면 한다. 이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 사람. 양상훈 씨는 필요 없어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니까. 일제시대 끌려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지가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돈 얘기는 그만하고 지는 안 받으면 되지 지 돈으로 술도 안 먹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쓰는 게 저는 좀 너무 실망했습니다. 조선일보 수준이 가서는 이 정도인가. 그리고 상당히 악의적이에요. 네. 이거 산케이도 똑같아요. 이거랑.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산케이나 조선일보나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이나 김양호 판사나 네. 일베나 네. 거의 지금 한 라인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역사 비슷한 부정론. 논리로. 그렇죠. 역사 부정론이라고 하죠. 네, 다시 판결로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2018년 판결을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고들의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그셔야 돼요.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예. 여기 밑줄 그셔야 돼요. 빨간 줄. 불법적인 식민지배. 예. 및 침략 전제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여기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밑줄을 그셔야 됩니다. 빨간 줄. 예. 앞에는 불법적인 식민지배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예. 거기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위자료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예. 밑줄.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이게 마그나 카르타라 그러죠. 권리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전체 판결. 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네. 이거 평범한 말 같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배한 게 불법이다. 상식이죠, 그죠? 아 당연하죠. 예.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 그리고 지금도 이게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툼이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배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 우리 군함도 얘기도 했지만 징용으로 끌고 가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돈 벌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저는 2018년에야 대법원이 일제강점기의 그 식민지배가 불법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에 놀랍죠? 그게 더 놀라운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도 있잖아요. 우리 이춘식 할아버지 지금 100살 가까이 되시는데 일제시대 끌려가신 분이 아직도 일본한테 배상 못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의 그런 식민지주의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바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거에 식민지배한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이에요? 제국주의 국가잖아요. 유럽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제법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게 제국주의 국가가 만들었어요, 약소국이 만들었겠어요? 제국주의 국가. 걔네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한 나라가 있을까요? 아,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남아프리카 더반이라는 데서 더반. 가보셨어요? 알아요? 더반 많이 들어봤죠. 아 들어봤어요? 예. 20년 전에 딱 2001년에 더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 거죠. 더반 회의 맞아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식민지주의의 극복에 관한 선언을 유엔 회의가 있었어요. 몇 년도라고요? 2001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네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 있는 최근에 일어난 그런 유럽의 제국주의 과거에 개척했다, 선구자다,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이 동상이 무너지고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계사적으로 뭐냐면 그런 식으로 식민지주의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세계사적인 흐름이거든요. 거기를 앞서가는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2018년 판결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환 실장이 예. 세계 인권사에 남을 만한 판결이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또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전문에서 나오고 있는 네.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대한민국 헌법? 3.1혁명이죠. 3.1혁명. 예. 3.1 운동이라고 돼 있지만요. 예. 혁명입니다. 예. 예, 역시 우리 팟캐스트 3.1혁명. 그리고 또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죠? 그렇죠. 그럼 뭐냐?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김영환 실장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석사. 쏙쏙스러워.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헌법 정신. 헌법 정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식민지배가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법통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라는 건 네. 우리 헌법 정신이다. 네. 예. 예, 헌법 정신에 근거한 판결이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동그라미 밑줄 친 거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예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는 뭐냐면 끌려가서 일을 했는데 월급 제대로 주고 밥 제대로 주고 일 시켰으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나오지만 자유도 없었고 이거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속여서 데려간 경우도 많잖아요. 기망. 예. 기망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속여서 데려갔다. 그러니까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끌고 갔는데 월급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미수금이나 돈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위자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그러니까 무슨 체불 임금 청구권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다. 위자료란 말이야. 예. 그리고 이 위자료의 근거는 예.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있고 예.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다. 전제가 그러는 거. 예. 식민지가 불법이다. 예. 그리고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다. 이거 보면은 돈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많이 줘야죠. 많이 줘야죠. 이런 위자료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 그냥 다 싹 없애버리고 예. 더 이상 돈 구걸하지 말라. 칼럼을 조선일보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양상훈. 재판부 김양호. 근데 여기서 또 재판부도 예. 이 판사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 이게 합의부거든요. 3명이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1심도. 예. 그러니까 그 3명 이름도 우리 기억해놔야 돼요. 아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심이니까 그렇죠. 결국 뭐 주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거의? 주심이 있어도 옆에 있는 판사들은 배석 판사들은 거기다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기사 보니까 뭐 거의 왼쪽인가 오른쪽은 막내 판사가. 아 그렇죠.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막내 판사 좀 불쌍하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라면 짬밥으로 밀려고 어쨌든. 아니 그래도 직장 생활인데. 그러니까 사법농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 실장이 오늘 무지하게 스마트해 보이네. 아니 그래서 그 3명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김양호, 예. 두 번째 판사 백두선. 백두선. 세 번째 판사 김민지. 이 세 분이 사실은 이 판결에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양호, 백두선, 김민지. 예. 일단은 6월 7일 김양호, 백두선, 김민지 이 1심에서 했던 얘기가 예.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1965년에 있었던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떠한 요구도 식민 지배에 관한 어떠한 요구도 일본에게 할 수는 없다. 네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끝난 거기 때문에 네. 니네 얘기하지 마라. 예. 이렇게 된 거다. 예. 예? 근데 계속 대한민국이 뭐 정권이 바뀔 때나 네. 뭐 국내 정치가 불리하거나 할 때마다 돈 달라 그런다. 니네들이 자꾸 약속 어기고 예.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예.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 그러고 예. 막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패널리스트 같아요 얘기하는 게. 조선일보랑 맞습니다. 일단 하여간 그럼 또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거는. 배상.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배상 협정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한국은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 예? 일본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박정희가 협정을 체결하면서 빨리 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서 명확히 하지 않은 거예요. 애매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애매하게 했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서 서로 합의하지 않은 거죠. 아예 언급을 안 한 거고. 언급을 안 한 거죠. 빠져 없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 재정적, 민사적, 채무 관계를 정치적으로 합의해서 퉁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한 거는 합법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불법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 청구권 포함이- 협정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않는 거죠, 당연하죠. 예.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 행위에 관해서 받을 청구권,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개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가가 마음대로 있다 없다라고 할 수 포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6월 7일 판결은 들어있다. 들어 있고 재판도 못한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도 재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안 된다. 네. 여기 한일 청구 협정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 사람 생각이 아니에요. 일베의 생각이고. 아니에요. 2007년 4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내용이에요. 일본 법원의 판결이에요. 네.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판결문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니시마츠 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피해 기업으로서 중국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결에서 이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중국 사람들 끌고 와서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중국군 포로들을. 시키면 안 되대요, 사실은. 예. 포로를 시키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 4월 27일에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이죠. 판결을 했습니다. 당신들 끌고 와서 일한 거는 강제 노동에 해당된다. 고생시킨 거 인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청구권도 살아있다. 그런데 재판은 더 이상 못한다. 왜? 일본하고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하면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니네 권리는 살아있지만 재판으로는 못한다.
이게 일본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게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에요. 그게 이번 판결이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옛날부터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일본도 계속 입장을 바꿔오거든요. 왜냐하면 90년대 이후에 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피해자들 그다음에 아시아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계속 소송을 하거든요. 일본 제철 소송도 97년에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 그런데 이제 소송을 계속 하는데 이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고 그런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니까 일본 법원에서도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개인 청구권이 있지만 재판은 더 이상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7년 4월 27일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니시마츠 사건에서 이런 논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한국의 중국의 모든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하는 소송은 다 지게 되었어요. 왜냐. 피해는 당한 건 알고 권리는 있는데 네. 재판 더 이상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일본에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네.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런 협정을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하여간 그 박정희의 유산이 지금까지도 그 아주 분위기를- 지겨워 죽겠어요. 그리고 딸인 박근혜도 예. 대통령에 있던 시절에 그 위안부 문제 화해재단인가요? 똑같아요. 그 똑같이 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1965년 한일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급진적인 주장을 펴는 바입니다. 예. 그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어찌됐건 6월 7일 판결문에선 그 65년 한일협정을 일본의 극우의 시각으로 해석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판결문에서 네.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으로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판결문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 문제예요. 저도 법학 안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뭔 말인지 못 그냥 알아듣겠어요. 여러 번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으로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좀 이게 일부러 시민들과 좀 유리시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판결문 자체가 는 여기저기 끼어드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전문가주의라 그래서 법원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역시 판결문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또 일제 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번역문으로 법원 법률 용어 자체가. 어쨌든 두 번째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으로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할 수 없다. 네. 한마디로 국제법을 어겼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건데요. 이 부분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이 2018년 판결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2018년 판결이 실질적으로 국내법적 사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또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보면은 뭐 국제적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사법부의 위신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판결문에. 그리고 판결문에 그런 게 들어갑니까? 안 원래? 쓰죠 잘. 그리고 국제관계 또 엄청 나라 걱정하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판결문 낼 때 국가의 위신 이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 봤다니까 판결문 그렇게 많이 읽어본 건 아니지만 네. 판결문 얘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국을 포함한 판결문 29쪽인데요. 일본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네. 그 당시 즉 서세 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국제법을 제국주의 침략법이라고 비난한 소련마저도 동유럽 약소국을 강점한 사례 등이 있는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일본 골프하면 어느 나라도 자신들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자료를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국제법적으로도 그 불법성이 인정한 바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 국제법을 아까 누가 했어요? 나라가 힘 있는 나라들이 만든 거 제국주의 국가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식민 지배를 한 나라들이 만든 게 국제법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자료를 남기겠어요, 안 남기겠어요? 안 남기죠. 그리고 서세 동점의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은 이거 서세 동점의 시대라는 말도 그렇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이 당연하다 그러지 그럼 자기들이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국제법을 제국주의 침략법이라고 비난한 소련마저도 이분 좀 반공도 있는 것 같은데 소련마저도 동유럽 약소국을 강점한 사례 등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법 그러니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 지배와 네. 이른바 소련의 그 위성 국가를 똑같은 등가에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사적인 인식이라는 게 예, 반공이죠. 저의 발 밑에도 못 온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제가 진짜 판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되죠. 그렇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사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와.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예, 판결문 그렇게 나옵니다. 단어를 진짜 번역투로 문장을 번역투로 쓰고 단어를 이상한 단어 많이 써서 그렇지. 예. 이거 사실 이거 일베 게시물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 이거 저희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식민지배 라고 하는 것이 힘 많은 나라들이 약소국 병합하는 것이 그 당시 당연한 것이었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네요. 네, 이거 엄청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네. 다음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정 판결 후 강제 집행 자체가 피해자들의 권리 남용이다.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네.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제기할 수 없는 권리다. 예. 확정 판결 후 강제 집행 자체가 피해자들의 권리 남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원고들이 이겼어요. 예? 그럼 일본 제철 소송 보세요.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겼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돈 받아내야 되잖아요. 받아야죠. 강제 집행이에요. 그게. 그죠?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강제 집행하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집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확정 판결 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압류하거나 그런 게 예, 돈을 그 재산을 뺏는 것이 권리의 남용 해서는 안 된다. 아니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압류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권리 남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 이유가 중요해요. 뭐라고 나와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제기할 수 없는 권리다. 예. 압류하거나 이렇게 강제 집행하는 게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뭘 침해하는 거죠? 침해한대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뭘 침해한다고요? 예, 안전보장 침해한대잖아요. 안전보장을 침해한다고요? 예. 강제 집행하면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판결은 이분한테 원한 거는 우리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강제 집행은 판결이 난 뒤에 그 뒤에 얘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돈 줘라 마라만 판단하면 돼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강제 집행은 안 된다라고 네. 오지랖을 떨어서 본안 판결과 상관도 없는 걸 먼저 내려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이거 3월 달에 위안부 판결을 똑같이 뺏겨가지고 그대로 낸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제 집행하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정말 심각한 논리가 있는데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왜 국가안전보장을 그렇죠. 침해하는지?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32쪽이 있는데요. 판결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중재 또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나 만약 국제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즉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조약인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일단 여기까지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뭔 얘기하면 네. 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원고들이 이겼어요. 그냥 강제 집행을 하면 일본이 이거를 이제 뭐 국제적으로 이게 재판을 하면 재판으로 그렇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질 경우에 우리가 막말로 이미지가 망가진다. 그렇죠. 예.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중재위원회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얘기도 안 했을 뿐더러 그걸 왜 이 사람이 걱정을 해요? 일본 정부 걱정을. 그리고 예. 대한민국이 조약인 청원권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이길지 질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예. 이 사람이 걱정하는 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이 사람 대법원장 하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또 이제 소설인데요. 명문입니다.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문명국으로서 아까도 나왔죠. 문명국 좋아합니다. 이 양반. 문명국으로서의 위신 좋아요.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며 여전히 분단국의 현실과 세계 4강의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여기가 중요한데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 국가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요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본이 서방 세력인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 국가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미 합중국과의 관계 훼손으로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또 여기 또 나와요.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이 대법원장 하고 싶으신가 봐요. 사법신뢰. 피해자의 인권에 인자도 안 쓰면서 맨날 사법신뢰 국가 아니는 왜 이렇게 혼자 걱정하시는지 헌법상의 질서 유지를 침해한다. 뭔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 사람은 예. 아직도 그 냉전적 사고에 꽉 갇혀있네요. 진짜.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 판결이 판결문이에요. 원고들의 그 위자료 청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지랖으로 나가서 세계 평화까지 걱정하고. 그렇죠. 내가 원고들한테 이긴다고 하면 원고들이 일본 기업한테 돈을 뺏으면 일본 정부가 제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면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헌법상의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졌어. 그래서 한미협정도 약화되고 그렇죠. 한미동맹도 약화되고 안보도 위협받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 뒤에 모르겠어요.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뒤에 또 있어요. 더욱이 일본과 사이에는 이 사건과 같은 강제징용 사안 외에도 일본국이 대한민국 영토 중 한 도서 지역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사 이거 독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인지에 관한 위안부 사안이 있는 바 이러한 현안들이 맞물려 세 사안 모두 또는 그중 일부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만 돼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여도 얻는 것이 없거나 승소하여도 국제관계의 경색으로 손해다. 이겨도 손해다. 반면 한 사안이라도 패소하면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 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판사라는 게 소름이 끼치네요. 진짜. 소름 끼치죠. 근데 이분이 보도자료 마지막으로 돌아오시면 3페이지 보십시오. 기타사항.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기타사항. 선고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바 이 사건은 법장의 평온과 안정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기를 변경하고 소송 대리인들에게는 전자송달 및 전화 연락 등으로 고지해야 돼.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제가 아까 그날 기사 봤는데 선고 기일을 그러니까 바꾼 거죠. 바꿨어요. 6월 10일이었는데 갑자기 사흘 땡겨서 그것도 그날 아침 9시에 변호사한테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몇 시에 판결했는데? 2시에. 9시에 연락해서 2시에. 아니 지금 이 원고들이 살아계신 분은 연세가 몇이겠어요? 90다 넘었단 말입니다. 전자송달 및 전화 연락으로 변호사한테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들에게. 그럼 이게 할아버지들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못 가죠. 못 가죠. 근데 여기 법정의 평온과 안정. 요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 하면 난리 나니까. 돌 날아올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꿨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못 오게.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왜냐? 요 전 첫 번째 기일 딱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선고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측 대리인, 피고 기업들, 네. 기업이 16개니까 우리나라의 1등 어디예요? 법무법인 중에 1등 김앤장. 두 번째 2등 어디예요? 태평양? 3번 어디예요? 광장.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 피고 측에. 그렇죠. 네. 일본 기업들 돈 많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재판 더 하자 이런 거예요. 네. 예? 네. 더 하자. 지금 어떻게 다음에 판결하냐. 그러니까 원고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니네는 어느 나라 변호사냐고 화를 막 내신 거죠. 당연하죠. 네, 화를 막 내셨어요. 근데 판사가 그런 거죠. 좀 조용히 하세요. 다 끝났으니까 다음번에 판결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심.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뭐 안 하고도 그냥 끝내겠다. 그때는 이제 거구나. 피고 측 변호사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뭐 할아버지들이 욕한 거죠. 근데 막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할아버지들이 이 새끼들 뭐냐 6년 동안 기다려서 재판했는데 다음번에 선고한다니까 이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0일 날 한다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 판결이 이따위로 날 거니까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법정의 평온과 안정이 아니라 지혜 아니겠지. 그렇죠. 그리고 또 밑에 썼잖아요. 변론 속행을 구하는 당사자들이 있으나 이건 피고 측 대리인들이에요. 네. 이 판결 결과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무변론 소 각하도 가능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 자기 변명이죠. 기타 사항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자, 오늘 6월 7일 판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는 참 오늘 좀 놀라웠어요. 네. 이 판사가 이런 판사가 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예. 처음입니까? 우리 김 실장님도 이런 판사는? 이런 뭐 비슷한 류의 판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대표적으로 지난 4월 달에 위안부 판결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심한 사람은 진짜 거의 없죠. 그렇죠. 판결문 자체에 이런 말을 쓴 거 자체는 다 모두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한강의 기적과 한미동맹까지 걱정하시는 이 판사가 아주 나라 걱정을 혼자 하시느라고 되게 힘드시겠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 사람 판결문에도 그 한일협정 때 받은 돈이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한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그렇죠. 예. 한강의 기적이 수없이 많은 우리 노동자들의 전투 열사를 비롯한 우리 작은 아버지 쿠웨이트 갔다 오고 그 노동자들의 진짜 그 피와 땀으로 이룬 거죠. 맞습니다. 정말 자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네. 우리 연구소는 이번 판결도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난 판결도 문제지만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징후들 이런 걸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역사 부정론, 다른 예를 들면 뉴라이트나 반일 종족주의 뭐 이런 논리가 사법부까지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반일 종족주의 논리 같은 것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 날 반일 종족주의 저자인 이유연 씨 소녀상 철거하라고 지금도 매주 수요일 날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할 때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연대 주옥순 아줌마 다 나와서 반대하고 있어요. 대놓고. 때리는 시민들 없나요? 지나가다가? 경찰이 지금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들이 실제로 일본 극우의 논리 그리고 아까 보시면 조선일보가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썼어요. 이래서 우리 한일 관계가 지금 한국 대법원이 쓸데없는 판결을 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졌는데 이제 이 판결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 판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이다. 산케이, 우리나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일 종족주의 뉴라이트의 커넥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흐름에 하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좀 제어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판결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논리들이 그러면 박정희의 한일협정 그리고 이런 반공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박근혜가 시도한 국정교과서와도 맥이 같이 다 했잖아요. 저희들 계속 싸워왔고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 실제로 1965년 한일협정이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에 20여 년 넘게 저희 연구소 그리고 일본의 시민들 그리고 제일동포들 같이 재판 투쟁을 계속 해오면서 결국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법농단도 있었고요. 피해자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근데 이춘식 할아버지도 판결을 받고 3년이 다 돼가도록 일본이 저런 식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기업들한테 돈 내지 말라고 막고 있어서 권리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판결은 고법에 가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금방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어찌됐건 대한민국의 판사가 네. 여기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일제강점기 때도 엘리트들이 제일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의 현직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썼다는 게 네. 저는 사실 약간 좀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로. 네. 이 논리는 보면은 똑같아요. 한강의 기적에서 박정희가 나오죠. 네. 한일협정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은 나라망신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박근혜가 한 말이에요. 네.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거고 그 정점에 양승태가 있죠. 사법농단. 네. 양승태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아 나왔나요? 예, 석방됐어요. 재판 지금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질질질 끌어가지고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 개혁이 필요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지금 판사들이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법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예, 예.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이어지고 그게 식민지 미화론까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본 극우와 뉴라이트, 예. 반일 종족주의 그리고 네. 그런 극우 유튜브 뭐 이런 조선일보 이런 것들이 다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연구소가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예. 저는 이번 그 6월 7일 판결을 보면서 진짜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예. 끊임없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 민주주의 과정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위에서 짓밟힌 개인의 인권, 자유라고 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싸워오고 피를 흘리고 싸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도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위에서 무시된 피해자 한 명 한 명이 20-30년 넘게 싸워서 결국에는 개인의 권리를 인정받은 건데 네네.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이 판결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피해자의 인권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예. 그분들이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원고가 85분이면 85명 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끌려가서 고소했고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예. 이게 뭐냐. 사법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보다는 예, 예. 법논리, 법기술자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국가에 무시당한 이런 개인들의 권리 그리고 네. 이것이 결국엔 역사적인 실현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사죄 배상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네. 판결문에서 보면 뭐 이 판사는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개인은 단지 좀 질서에 순응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는 국가의 시각이 부속품인 거죠.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네. 네. 하여간 적폐청산은 정말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7일에 있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네,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뭔가 좀 긴급한 이슈가 있으면 네. 네, 모든 이슈 우리 김영환 실장이 나와서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